세윽, 스윽. 마치 명상의 한 과정처럼 고요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웠다.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5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 거대한 유리바닥 위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고은이 사보오세. 그녀의 손에 들린 마대 걸레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아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통유리 창을 통과해 그녀의 작업복 위로 부서졌다. 청진 클린이라는 작은 로고가 새겨진 남색 유니폼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발밑에서 반짝였다.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여인. 그 부조화 속에서 은희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맑고 단단한 눈빛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했다. 마지막 구역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한 그녀는 허리를 펴고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공간.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쉰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지하 1층의 작은 창고 겸 탈의실. 땀과 소독약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유니폼을 벗어 가지런히 걸어두고 평범한 면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던 노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퇴근길에 평범한 중년 여성만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무심히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모두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버스가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은희는 버스에서 내려 익숙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꼭대기층으로 실어 올렸다. 비비비빅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문이 열리자 낮에 그녀가 청소하던 곳과는 또 다른 차원의 펜트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추상화, 그리고 한강을 파노라마, 뷰로 담고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곳이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다녀왔어요? 왔어, 고생 많았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중후한 남자가 돌아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에 빛나는 율상그룹의 총수 강민준 48세 회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집게가 들려 있었다. 재벌 총수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만큼 그는 아내를 기다리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오늘은 스테이크 좀 구워봤어. 당신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로. 냄새 좋네요. 하지만 매번 당신이 저녁 준비하게 해서 미안해요. 은희가 미안한 듯 말하자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다. 미안하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은 당신인데 얼른 씻고 와. 거의 다 됐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그의 배려에 작게 미소 지으며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20년 전 평범한 집안의 장녀였던 자신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후계자였던 민준의 결혼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은희는 그 화려한 삶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남편의 부와 명예에 기생하는 삶이 아니었다. 식사가 준비된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한강의 야경이 두 사람의 저녁 식사를 위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오늘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의 나이프질이 순간 멈칫했다.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말하는 건가? 네, 최지영이라고. 기억나요? 예전에 몇 번 마주쳤는데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최지영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아내의 친구라는 명목으로 접근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고 은혜의 학창시절을 은근히 깎아내리던 여자였다. 그 여자가 연락을 했다고?
왜 25주년 기념으로 크게 연다고 꼭 오라고 하더군요. 가지마.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분명 상처 주는 말들만 할 거야. 당신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해? 모욕이라니요? 전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은희의 눈빛이 아련해졌다. 민주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기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평생을 청소 노동자로 살며 홀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은희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 남편의 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지영이었다. 은희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꿀을 바른 듯 달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 은희야, 전화 받았네. 바쁜가 봐.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동창회 말이야. 너 꼭 와야 해. 알았지? 우리 학창시절에 전교 1등만 하던 고은이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애들이 전부 궁금해 죽으려고 한다니까. 전교 1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지영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보다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렇게 잘 나가던 네가 지금은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하는 듯 했다. 참 장소는 율산타워 40층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에서 할 거야. 우리 남편이 예약했어. 성호 씨가 이번에 율상그룹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승진했거든. 강민준 회장님 최측근이라나 봐. 너도 율상그룹은 알지. 은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빌딩 그 안에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동창회라니? 기막힌 우연이었다. 응, 알지. 축하해, 지영아. 고맙긴. 아무튼 꼭 와야 해. 제일 보고 싶은 친구는 너니까. 그럼 그날 보자. 전화가 끊겼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 여자 남편이 우리 회사 팀장이라고? 그런가 봐요? 세상 참 좁군. 민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은희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 재벌가 사모님 고은이를 위한 갑옷들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린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잠시 만져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다. 드레스룸 구석 작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남색 유니폼. 청진 클린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그녀의 또 다른 갑옷이었다. 은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다. 동창회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그녀는 이미 답을 정한 것 같았다. 띵! 경쾌한 도착음과 함께 율산타워 40층 레스토랑 르시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고은이는 작게 심호흡을 한 뒤 화려한 소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다른 세상이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 같은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놓인 은식기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미 도착한 동창들은 값비싼 드레스와 명품 시계 보석으로 한껏 치장한 채 서로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은희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미묘하게 변했다.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재빠르게 훑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평범한 바지손에는 흔한 에코백 하나. 그 모습은 값비싼 그림 속에 잘못 들어온 이질적인 낙서와도 같았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어머, 저기, 고은이, 아니야. 맞네, 맞아. 근데 웬 행색이 저래. 그때 무리의 중심에 있던 최지영이
은희를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하게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은희에게 다가왔다. 은희야, 세상에 정말 와줬구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지영은 은희를 와락 껴안았다. 하지만 그 포옹은 따뜻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은희의 코를 찔렀다. 다들 잘 지냈어. 은희가 여튼 미소를 지으며 묻자 지영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테이블로 향했다.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는 장군처럼. 그럼 우린 다들 잘 지내지. 앉아. 다들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질문들은 예의를 가장한 칼날이 되어 날아들었다. 은희 너 얼굴은 그대로네.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요즘 어디 살아? 그냥 서울에 살아. 어머, 너무 뭉뚱그려 말한다. 우리는 다들 강남 아니면 서초 사는데. 넌 어디야? 끈질긴 물음에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북 쪽에. 그 대답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강북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있어 패배자의 다른 이름과도 같았다. 마침내 지영이 기다렸다는 듯 핵심을 찔렀다. 그래,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지내? 우리 다들 궁금해 죽겠어. 학창 시절에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는 처음 봤는데 당연히 교수나 변호사 같은 거 하고 있겠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은희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조롱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곁에 있던 박수진만이 불안한 듯 시선을 피하며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은희는 잠시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그리고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나 청소하는 일을 해.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동창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놀람, 그 다음은 당황, 그리고 이내 숨길 수 없는 우월감으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지영이었다. 그녀는 입을 가리며 호들갑스럽게 외쳤다. 청소 어머, 세상에. 은희야 농담이지?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힘들겠다. 그런 일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은 뭐하고 동정심을 가장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진심 어린 염려는 없었다.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캐내려는 하이에나들의 눈빛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지영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 에고, 우리 은희 고생이 많네. 나는 우리 남편 덕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데. 그러고는 마치 준비된 연극의 다음 막을 열 듯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자랑을 시작했다.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남편 김성호 씨가 이번에 율상그룹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승진한 거. 율상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율상그룹 팀장 대박이다. 지영이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완전 성공했네. 부러움과 아첨이 쏟아지자 지영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거렸다. 그녀는 활용점정을 찍기로 결심했다. 그럼 우리 남편이 그냥 팀장이 아니야. 강민준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핵심 인재라고. 회장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 은희는 묵묵히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 이름이 다른 여자의 입에서 그것도 성공의 증표처럼 거론되는 이 기이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영이 한창 자랑의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 바로 김성호였다. 그는 익숙하게 아내의 자리를 찾아 걸어왔다. 여보, 늦었지? 회의가 길어져서. 성호는 지영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자연스럽게 아내의 옆자리에 앉았다.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팔짱을 끼며 은희를 가리켰다. 여보 인사해. 내 고등학교 동창 고은희야.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애. 성호는 그제야 은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은희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같은 인간을 향한 존중이 아닌 가치 없는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마치 공부만 잘하면 뭐 하나 결국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말하는 듯한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차가운 미소였다. 김성호의 경멸 어린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그는 고은희를 향해 고개만 까딱하며 건성으로 인사했다. 그 모습에 최지영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는 척하며 과시를 이어갔다. 우리 여보, 피곤하지 회장님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어야지. 그래도 당신 능력을 믿어주는 분 밑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 성호는 아내의 아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희를 향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아, 이분이 아내가 말하던 그 친구분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당신 같은 사람 이야기도 내 귀에 들어왔다는 뉘앙스에 가까웠다. 그는 은희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얼굴이 낯이 익은데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복도 같은 데서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다. 네오 같은 행색의 사람은 우리 회사 청소부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다는 의도가 명백한 교묘한 모욕이었다. 동창 몇몇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성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때 지영이 에이 여보 하고 외치며 성호의 팔을 툭 쳤다. 은희 씨, 우리 회사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한대. 당신이 봤을 수도 있겠다. 세상 참 좁지. 은희가 아닌 은희 씨라는 호칭 청소 용역 업체라는 구체적인 단어 선택. 지영은 은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릴 작정이었다. 이제 동정의 가면마저 벗어던진 동창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150, 200은 되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변변한 직업이 없으니까. 네가 그 나이에 그런 고생을 하는 거겠지. 그러게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면 뭐 하냐. 시집을 잘 가야지. 우리처럼 말이야. 온갖 무례한 말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은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쳤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영이 와인을 따르던 웨이터를 갑자기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척 와인잔을 든 손을 크게 휘저었다. 붉은 와인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은희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정확하게 쏟아졌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 은희야.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지영은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통쾌함이 가득했다. 은희의 블라우스는 붉은 와인으로 흉하게 얼룩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영은 이 쇼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깨끗한 냅킨 대 웨이터의 서빙 카트에 놓여있던 물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은희에게 툭 던져주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이걸로라도 우선 닦아. 아, 참 넌 이런 거 익숙하겠다. 안 그래. 웃음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지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구두 끝으로 툭툭 가리키며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서 어쩌지. 그럼 이렇게 하자. 이왕 걸레 든 김에 저기 바닥 좀 닦아줄래? 아까 누가 뭘 흘려서 좀 찝찝하네. 농담이야 농담. 하하하.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동창들이 박장대소했다. 25년 만에 만난 친구를 향한 그들의 대우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잔인한 놀이였다.
박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차마 이 광경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은희는 더러운 걸레가 떨어진 자신의 발끝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녀가 울며 뛰쳐나가거나 혹은 굴욕적으로 걸레를 집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은혜인은 누구의 예상과도 다른 행동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가운 얼음물이 가득 담긴 유리 물병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최지영의 머리 위로 그 물을 전부 쏟아부었다. 촥! 얼음물을 뒤집어 쓴 지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순식간에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사라졌다. 오직 얼음 조각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충격으로 굳어버린 가운데 은혜는 텅 빈 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지영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레스토랑 르쉘에 남겨진 것은 아수라장이었다. 최지영은 값비싼 드레스에서 떨어지는 물을 뚝뚝 흘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굴욕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김성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달려가 외쳤다. 최지영 괜찮아. 저 미친 여자가. 그는 분노에 차 고은이가 사라진 복도 쪽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고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텅 빈 눈빛이 뇌리에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주변의 동창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연극의 관객처럼 이 갑작스러운 비극의 주인공이 된 지영과 성호 부부를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다. 동정보다는 꼴 좋다는 심리와 저 여자 보통이 아니네 라는 경외심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고은이는 그 어떤 변명도 분노의 고함도 없이 오직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 가식적인 무대의 판을 뒤엎고 주도권을 쥔 채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붉은 와인 얼룩이 가슴팍에 훈장처럼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희는 창밖의 불빛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소동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고 쿵쿵 심장 아래로부터 묵직한 아픔과 서러움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2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순수했던 우정은 악취나는 시기심과 천박한 우월감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던 강민준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은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었다. 무리 여보, 동주에 무서운 일 있었어.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아내의 옷에 묻은 와인 자국과 평온함으로 감추려 애쓰는 미세한 얼굴, 근육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실수로 뭘 좀 쏟았어요. 은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를 지나쳐 방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지금 괜찮은 얼굴 아니야. 그의 낮고 진중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결국 은희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애써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소파로 이끌어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은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깊고 걱정스러운 눈빛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동창들의 경멸 어린 시선부터 시작해서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한 조롱, 그리고 최지영이 와인을 쏟고 걸레를 던지며 했던 말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민준의 표정에서 온기가 사라져갔다. 그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를 품은 난로에서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특히 김성호라는 이름과 그가 했던 행동들이 언급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남자, 당신 회사 팀장이라는 김성호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회사에서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복도 같은 데서 거기까지였다. 민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이 자리 잡았다. 온화한 기업가의 얼굴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사냥하기 직전에 굶주린 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인해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익숙하게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는 한 번의 신호음이 차에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오 실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군. 수화기 너머로 충직한 오석진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략기획팀의 김성호 팀장, 그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김성호 팀장,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사기록 과거, 행적 동료들 사이의 평판사 생활,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전부. 내일 아침 7시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놓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났다. 민주는 휴대폰을 든 채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일 자신의 회사 율산타워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다른 쪽 손을 천천히 말아쥐었다. 주먹 위로 핏줄이 서고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그의 입에서 분노가 섞인 나지막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율산은 쓰레기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율상그룹 본사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준 회장이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이른 아침 7시에 출근했다는 소식이 임원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호였다. 같은 시각 전략기획팀 사무실. 김성호는 전날의 소동은 까맣게 잊은 듯 의기양양하게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동료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마치 무용담처럼 어젯밤의 일을 떠벌리고 있었다. 어제 동창회에서 아주 꼴불견을 봤지 뭡니까? 우리 와이프 친구라는데 그 나이 먹도록 청소나 하고 있더라고요. 주제도 모르고 얼마나 기를 쓰고 대들던지. 그의 말에 몇몇 팀원들이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되긴요? 우리 와이프가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줬죠. 와인 한 잔으로 아주 격을 보여줬습니다. 격을.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승자이며 어제의 일은 패배자들의 발악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그의 목을 조여올 그물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50층 회장실. 강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냉정한 눈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오석진 실장이 밤새 정리한 김성호 팀장에 대한 종합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김성호는 실적은 그럭저럭 평균 수준이었지만 그의 평판은 최악에 가까웠다. 보고서에는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특히 청소 직원이나 경비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하대했다는 익명의 증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몇 차례 유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아내를 모욕한 것 이전에 그는 이미 율상그룹의 조직 문화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민주는 인터폰을 눌러 오 실장을 호출했다. 오 실장 들어오게. 곧바로 들어선 오 실장에게 민주는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당장 해고해도 시원찮을 인간이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해고는 너무 쉬운 처벌이었다. 그는 김성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가 자신의 존재 가치라고 믿는 것들을 바로 이 회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게. 예, 회장님,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존중으로 하지. 전 직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시켜. 특히 우리 그룹의 모든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용역 직원분들도 귀빈으로 초청하도록 해. 가장 좋은 자리에. 오 실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회장님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성호 팀장에게는 창립기념일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다고 전달해 행사 당일 특별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하고. 예, 우수? 사원 말입니까? 오 실장이 놀라 물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준 뒤에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야지. 그래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테니. 그날 오후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작은 축제 분위기였다. 비서실로부터 김성호 팀장이 창립기념일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공식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팀원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아첨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회장님께서 팀장님을 알아봐 주시는군요. 저희 팀의 자랑입니다. 역시 팀장님은 다르십니다. 성호는 쏟아지는 찬사에 어깨를 으쓱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강민준 회장님은 나를 신임하고 있었어. 어젯밤 그 청소부 여자 일은 그냥 해프닝일 뿐이었군. 그는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민주는 복도를 지나다 전략기획팀 사무실 앞을 일부러 지나갔다. 떠들썩한 축하 분위기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김성호가 보였다. 민주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인기척을 느낀 성호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민주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문에 기댄 채로 성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김 팀장 듣던 대로 유능하더군. 계속 그렇게만 하게.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뒤돌아섰다. 성호는 그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 생각하며 감격에 젖어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돌아서는 민준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냉소적이었는지를. 그 칭찬이 사형 집행 전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의 만찬과도 같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율상그룹 전 직원에게 공식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제목, 율상그룹 제3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안내 전 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창립기념일 행사에 전원 의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존중을 주제로 강민준 회장님의 특별 연설과 우수사원, 격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한 직원들은 그저 연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이 한 남자의 오만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공개 처형의 날이 되리라는 것을. 그물은 이미 촘촘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강민준의 복수가 차가운 분노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는 동안 고은희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청진 클린의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일터는 율산타워가 아닌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였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딸려 있었고 가을 햇살 아래 소박한 국화들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 은희는 정원의 도리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시선이 국화꽃에 머물렀다. 그 꽃을 보자 잊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회상이 시작되었다. 25년 전 낡고 볕이 잘 들지 않는 작은 빌라. 교복을 입은 앳된 은희가 막 귀가했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된 노동에 지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그날도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빌딩 청소를 하고 돌아와 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얼른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딸을 향한 목소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다. 온갖 독한 세제와 찬물에 시달린 손이었다. 은희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엄마 이 일 꼭 안 하면 안 돼. 내가 아르바이트 더 많이 해서 생활비 보탤게. 은희의 말에 밥을 푸던 어머니가 잠시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는 괜찮아.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엄마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버는 일인데 부끄러울 게 뭐 있니?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자신의 일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긍지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딸에게 항상 가르쳤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의 땀방울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어머니에게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은희는 똑똑히 기억했다. 어머니가 건물 입주민에게 청소하는 아줌마 주제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그날 이후 은희는 더 악착같이 공부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은희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은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희야, 너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엄마와의 약속이다. 어머니의 유언은 은희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이 그녀가 재벌가, 사모님의 화려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기꺼이 유니폼을 입고 청소 일을 하는 이유였다.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자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다. 다시 현재. 은희 씨. 갤러리 관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회상에서 깨웠다. 여기서 뭐 해요? 잠시 쉬는 거예요. 아, 네. 잠시만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어제의 모욕은 단순히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헌신했던 어머니의 삶,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직한 노동자들의 삶을 향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은희의 앞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강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타요. 그는 회사 일로 바쁠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를 데리러 직접 이곳까지 와 있었다. 은희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은희의 차 문을 열어주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지는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 일하는 곳에 가봤었어. 은희애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멀리서 봤어. 당신이 정원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무슨 생각했어? 은희는 시선을 강물에 둔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머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했던 약속도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은혜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동안 당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그의 따뜻한 위로에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내 잘못도 있어. 내 아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내버려 둔 거니까. 민주는 은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다음 주 금요일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어.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날은 청소부 고은이가 아니라 내 아내 율상그룹의 안주인 고은이로 와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은희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굳은 의지의 눈물이었다. 율상그룹 창립기념일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저녁, 최지영의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은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음날 입을 드레스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실크와 보석으로 장식된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코발트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고른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들었다. 단축번호 1번 박수진이었다. 수진아, 나 지영이야. 잘 지내. 수화기 넘어 박수진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듯했다. 응? 그냥 그럭저럭. 지영은 그런 수진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일 우리 남편 율산 창립기념일에서 우수사원상 받는 거 알지? 내가 아주 이날을 위해서 드레스랑 보석 세트를 새로 맞췄잖아.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아마 너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들일걸. 수지는 대답 없이 침묵했다.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지영은 동창회 날의 화제를 다시 꺼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근데 고은이 그 미친년은 요즘 뭐하고 지내려나? 그날 아주 제대로 망신당하고 잠수 탔겠지.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감히 내 머리에 물을 부어 청소부 주제에 말이야. 저도 못 먹는 멍청한 년.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수진의 작은 흔느낌이 들려왔다. 지영아, 우리 그러지 말자. 너무 심했어 그날. 지영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심해? 야 박수진. 너 아직도 걔 편드는 거야. 너도 똑같이 빌빌거리는 인생이라 동질감이라도 느껴 정신 차려. 걔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래도 친구였잖아. 친구 웃기지 마. 걔는 이제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야. 아니, 애초부터 달랐지. 우리는 위너고 걔는 루저. 알겠어. 전화를 끊으는 지영은 기분이 상한 듯 혀를 찼다. 하지만 곧 거울 속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기분을 풀었다. 내일은 남편과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다. 고은이 따위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오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박수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 소파에 웅크린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방금 전 최지영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며칠 밤낮을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그녀였다. 동창회 날 모욕당하는 은희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치가 떨리도록 싫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녀가 용기를 내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일지도 몰랐다. 한편 율상그룹 본사. 김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립기념일 격려사 원고를 소리내어 읽으며 연습에 한창이었다.
존경하는 강민준 회장님, 그리고 율상그룹 임직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의 얼굴은 야망과 허영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고은희 사건은 그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힌 지 오래였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그저 인생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발에 밟힌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이었다. 김성호 팀장님 비서실입니다. 내일 행사 관련 최종 안내 드립니다. 팀장님의 좌석은 무대 바로 앞 가장 중앙의 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착석하시면 됩니다. 석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성호의 입이 귀에 걸렸다. 석이라니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그는 자신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깊은 밤 회장실. 강민주는 오석진 실장과 함께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행사장 준비는 모두 끝났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 직원분들을 위한 귀빈석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대 스크린과 음향 장비도 최종 점검 마쳤습니다. 오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수진이라는 분이 익명으로 보내온 파일입니다. 최지영 씨와 통화한 내용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준은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스피커를 통해 최지영의 천박하고 아기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소부 주제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말없이 재생을 중지시켰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것도 내일 무대에서 함께 틀도록 준비해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의 심판을 위한 모든 증거와 장치들이 제자리에 놓였다. 드디어 창립기념일 당일,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입구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북적였다. 김성호와 최지영 부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배우처럼 자신만만하게 들어섰다. 지영은 코발트 블루 드레스를 입고 사방에 교양 있는 미소를 뿌렸다. 성호는 자신을 알아보는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무대 정중앙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지영은 성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이 행사의 주인공이야. 성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앉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심판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의 거대한 스크린에 율상그룹의 30년 역사를 담은 웅장한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행사에 막이 올랐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 그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웅장한 오프닝 영상이 끝나고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율상그룹의 총수 강민준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과 내외 귀빈, 그리고 기자들의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율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상그룹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율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의 연설은 전형적인 기념사처럼 부드럽게 흘러갔다. 맨 앞줄 VIP 석에 앉은 김성호와 최지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이야말로 그 헌신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회사의 성장이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순간 낮고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존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강당 한쪽에 귀빈으로 초대된 낡은 작업복 차림의 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까지 따뜻하게 머물렀다. 우리 율상그룹은 회장인 저부터 오늘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시는 미화원 여사님들과 경비원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직위나 재력,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객석 곳곳에서 공감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의 회사 안에서 이 고귀한 가치를 짓밟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는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바쁘게 터졌다. 김성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넥타이를 고쳐맸다. 민주는 객석에 앉은 김성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우리 회사의 한 팀장이 자신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짓밟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영 역시 불안한 듯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담아 대강당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25년 만에 만난 동창에게 청소부 주제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와인을 쏟는 쇼를 벌인 뒤 바닥이나 닦으라며 걸레를 던지는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김성호의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회장님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계신 거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술렁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김성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오늘 그 파렴치한 사건의 피해자를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무대 옆 어두운 공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소개합니다. 저의 아내이자 율상그룹의 안주인 고은희 여사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무대 옆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넘치는 짙은 네이비 색상의 원피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맑게 빛나는 눈빛, 고은이였다. 대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500여 명의 눈동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은혜와 VIP석에 앉은 채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김성호, 최지영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왜 저기서? 지영의 입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남편을 흔들었지만 성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은희는 민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민준은 그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하지만 굳건하게 잡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고 이번에는 김성호를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성호 팀장, 민준의 부름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와도 같았다.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네가 청소부라며 모욕하고 자네 아내가 바닥이나 닦으라며 경멸했던 저 여인이 바로 내 아내다. 이제 알아보겠나? 그 순간 대강당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과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기관총처럼 터져나왔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제 동정이 아닌 경멸과 비난이 되어 김성호에게 무섭게 쏟아졌다. 성호는 비틀거렸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영광의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당하고 있었다. 김성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쏘아대는 경멸의 레이저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옆자리의 최지영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회장 부인, 고은이가 회장 부인이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미친 듯이 메아리 쳤다. 무대 위 강민주는 김성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는 채 오 실장에게 눈짓했다. 오 실장은 즉시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잠시 암전되었던 스크린에 음성 파일 재생이라는 글자가 뜨더니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근데 고은이 그 미친년은 요즘 뭐하고 지내려나 그날 아주 제대로 망신당하고 잠수 탔겠지.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감히 내 머리에 물을 부어 청소부 주제에 말이야. 저도 못 먹는 멍청한 년. 최지영의 천박하고 악의에 찬 목소리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싸늘한 경악으로 뒤덮였다. 방금 전까지 우아한 사모님인 척 미소를 뿌리던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음성 파일은 박수진을 향한 그녀의 비아냥까지 남김없이 담고 있었다. 야, 박수진, 너도 똑같이 빌빌거리는 인생이라 동질감이라도 느껴. 아, 야. 결국 최지영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허영이 단 몇 초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재벌가 부인들은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멀찍이 떨어졌다. 그녀의 세계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끝장났다. 무대 위로 다시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고은이가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하늘처럼 맑고 단단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나 그의 직업 혹은 통장의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제 자신이 그리고 저와 같은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강당 한쪽에 앉은 미화원 여사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갈채가 아니었다. 진정한 품격과 존중에 대한 뜨거운 공감의 표현이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강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분노를 넘어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리는 냉철한 판결과도 같았다. 우리 율상그룹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직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우리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김성호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방금 전 김성호 팀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 문화를 해쳤다는 사유로 금일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발령 조치합니다. 이는 대기 발령이 아닌 정식 인사 발령입니다. 즉시 부임하도록 하십시오. 해고보다 더 잔인한 처벌이었다. 서울 본사의 핵심 팀장에서 대한민국 최남단, 항구 도시에 먼지 쌓인 창고지기로의 수직 추락. 그것은 그의 경력을, 그의 자존심을,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성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멍한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를 향한 동정의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성호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대기실로 끌려가다시피 옮겨졌다. 정신을 차린 지영 역시 남편의 비참한 몰골과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후 민주는 은희와 함께 귀빈으로 초대된 미화원과 경비원들의 테이블로 직접 찾아갔다.
그는 그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율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진심 어린 회장의 사과에 나이 지긋한 미화원 반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같은 시각 전략기획팀 사무실. 김성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이었던 자리에 서 있었다. 2명의 보안팀 직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종이 상자에 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랑스러운 율산인 상패가 유독 처량해 보였다. 팀원들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그들은 이제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약간의 공포,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꼴 좋다 인간 쓰레기.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으며 비참했다. 한때 그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닐던 그 빌딩의 복도는 이제 그에게 끝없는 굴욕의 가시밭길이 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빠른 KTX를 타고 내려와도 5시간이 넘게 걸리는 도시 목포. 김성호의 새로운 세상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릿한 바닷바람에는 눅눅한 습기와 생선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낡은 건물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다. 그의 새로운 직장인 율상그룹 목포 물류창고는 항구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 안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지게차들이 내뿜는 매캐한 매연과 먼지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첫 출근 날 성호는 서울에서 입던 명품 정장 대신 어색한 작업복을 입고 창고 소장에게 신고했다.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늙은 소장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서울 본사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 오셨구만. 쯧쯧.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김성호가 어떤 이유로 이곳까지 쫓겨왔는지 이미 창고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재고 목록표와 실제 상자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수량을 확인하는 가장 단순하고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A17 구역 세제 박스 500개. 확인 바람. 무정위에서 흘러나오는 지시에 따라 성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스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단 몇 개를 옮겼을 뿐인데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평생 펜대만 굴리던 그의 몸은 이런 종류의 노동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어이 신입, 그렇게 굼벵이처럼 움직여서 오늘 안에 다 하겠어. 지나가던 한 젊은 직원이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소리쳤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히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할 하급 직원들에게 받는 멸시.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팀장님이 아닌 그저 어이 신입일 뿐이었다. 한편 서울에 남은 최지영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장 부인에게 걸레를 던진 여자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매장시켰다. 어제까지 친한 척 문자를 주고받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가 속해 있던 모든 모임에서 강제 탈퇴당했다. 은행에서는 즉각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장이 날라왔다. 김성호의 월급이 끊기고 우수 사원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던 거액의 보너스도 당연히 취소되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아파트 관리비를 낼 돈조차 막막했다. 결국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한때 자신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고 명품점에 전화를 걸었다. 이거 샤넬 클래식인데 상태 아주 좋거든요. 얼마 저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요즘 중고 매물이 너무 많아서요. 손님 죄송하지만 구매가의 30% 이상은 어렵습니다.
3천만 원을 호가하던 가방이 고작 몇백만 원짜리 중고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밤이 되어 성호는 창고 근처에 얻은 낡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여자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지영은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뭐 내 탓이라고 그 판을 만들고 바람 잡은 건 너잖아. 네가 먼저 그 여자 머리에 물을 붓지 않았으면 내가 나설 일도 없었어. 성호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고함을 질렀다. 한때 서로의 성공을 과시하며 완벽한 쇼윈도 부부 행세를 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처를 후벼 파는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사랑도 존중도 없었다. 오직 쓰디쓴 후회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전화를 끄는 성호는 낡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그의 눈에 창고에서 일하던 한 늙은 인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점심시간 모두가 자신을 피할 때 말없이 다가와 김치 조각 하나를 그의 밥 위에 얹어주던 사람이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만. 그래도 밥은 든든히 먹어야 힘을 쓰지. 그 무심한 친절 앞에서 성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날 밤 지영은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배달된 대출 상환 최종 통지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녀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처절하고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김성호에게 목포에서의 하루는 서울에서의 한 달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매일 반복되는 육체노동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정신까지 서서히 마모시켰다. 어느 주말 오후 일을 마친 성호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항구의 방파제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이 텅 빈 그의 눈동자에 담겼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말끔하고 부드러웠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가 된 노동자의 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 손으로 지난 몇 주간 수천 수만 개의 상자를 날랐다. 그 상자들 안에는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땀방울이 그 흐름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문득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숫자와 그래프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던 시절. 그는 청소 노동자나 택배 기사들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들의 노동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율상그룹 팀장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그 껍데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크크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된 노동을 마친 늙은 인부였다. 지난번 그에게 김치를 얹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허리가 끊어지겠구만. 젊은 양반은 이제 좀 할만한가. 노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성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힘듭니다. 다 그렇지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말이여, 몸뚱거리 하나 믿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만큼 속 편한 것도 없어. 이 노인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편안하고 담담했다. 성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진심 어린 궁금증을 느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 한 30년 됐나? 저기 저 배들 만드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힘에 부치니께 역으로 왔지. 이래봬도 자식 둘 다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냈어. 이 손으로. 노인은 자신의 거친 손을 펼쳐 보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 순간 성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단순 노동 안에 한 가정을 지켜낸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추구했던 승진, 명예, 부, 그런 것들이 이 늙은 노동자의 주름진 미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최지영은 결국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와 있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어이, 거기 아줌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반찬 좀 더 가져와요. 취객의 고함 소리에 지영은 화들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리자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등 뒤에 꽂혔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손님 옷에 튀었으면 어쩔 뻔했어.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 써먹겠어.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소리쳤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매일같이 겪는 무시와 서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예전에 자신이 고은이에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상대방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성호였다. 또다시 원망과 싸움이 시작될까 두려워 망설였지만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영아,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고 진실된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전화선을 타고 그녀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순간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여보. 내가 더 나빴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서로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흘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게 된 어리석은 두 인간의 뒤늦은 화해였다. 한편 은희는 여전히 갤러리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은희야? 돌아보니 박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은희는 말없이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갤러리 정원. 고은이와 박수진은 오랜 침묵 끝에 마주섰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은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은희야.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은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어깨가 죄책감의 무게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혜는 작게 한숨을 내쉰 뒤 잡초를 뽑던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일어나, 수진아. 고개 들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은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같았어. 너만 탓할 일 아니야. 그리고 고마웠어. 뭐가? 네가 보내준 녹음 파일. 내 용기 덕분에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 알려졌어.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죄책감을 씻어내는 후련한 눈물이었다.
두 친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15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했다. 그리고 1년 후 목포의 한적한 골목길, 성원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다. 주방에서는 김성호가 능숙한 솜씨로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홀에서는 최지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여기 제육볶음 2인분 추가요. 네, 손님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강한 생기가 돌았다. 부부는 지난 1년간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이 작은 가게를 열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하루하루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묵묵히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뜻밖의 손님들이 들어섰다. 강민준과 고은이었다. 성호와 지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1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여전히 그들에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었고 은희는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편안한 차림이었다. 은희는 놀라서 굳어있는 지영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두 사람 앉을 자리 있을까요? 아, 네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영은 허둥지둥 가장 깨끗한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다. 성호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은희는 메뉴판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제육볶음이 맛있겠네요. 제육볶음 2인분에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그녀는 마치 동네의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용서의 말도 비난의 말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듯한 그 태연함이 성호와 지영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평생의 진심을 담아 제육볶음을 볶았다. 음식이 나가고 민준과 은희는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은희는 계산을 하기 위해 지영에게 다가왔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지영은 차마 돈을 받을 수 없어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사모님. 어떻게 제가 돈을? 그때 은희가 지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계산서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제는 청소부라고 부르시더니 오늘은 사모님이시네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맛있는 밥값을 내는 건 손님으로서 당연한 존중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은희는 민준과 함께 식당을 나섰다. 성호와 지영은 가게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검은색 세단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어떤 질책이나 복수보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을 사장님으로 존중해준 은희의 마지막 행동이 그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담담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 거실에서 민준이 은희에게 물었다.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후련함보다는 그냥 안쓰러웠어요. 결국 그들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해서 남을 무시했던 거니까요. 민주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그 일 할 거지. 은희는 남편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세상의 모든 땀방울은 귀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그게 바로 제 품격인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품격이란 재력이나 지위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긍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